예, 책을 좀 잠깐 보시면 앞에는 개론이고 62쪽부터 이제 민법이 나오는데 법률행위 총칙에서 괄호 1번에 법률 관계하고 2번에 이제 인관 관계가 나오죠. 이런 건 뭐 시험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기초 강의니까 간단하게 보시는 거죠. 어떤 의미냐면 사회가 지탱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범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뭐 혼자 사는 세상이면 지 마음대로 살면 되는데 공동체가 살다 보니까 규범이 필요한데 이 사회를 영위하는 기본적인 규범은 도덕 규범이고요. 그리고 이제 관습적인 규범도 있고 뭐 종교적인 규범도 있어요. 근데 이런 규범만을 가지고는 사회가 지탱되기가 좀 어려운 게, 왜냐하면 뭐 도덕적인 규범이나 관습적인 규범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보통 그냥 뭐 비난받고 욕먹고 끝나는 거지 강제할 힘은 없죠. 그러니까 관습적으로, 예를 들어 우리 이제 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는 관습적으로 수업 중에는 휴대전화기를 묵음이나 진동으로 해두는 게 관습적이에요. 근데 이제 좀 지나면 막 배를 리고 막 이래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하고 휴대전화기 빼앗아가지고 압류해가지고 강제경매 넘길 수는 없잖아요. 강제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회를 지탱하기 위한 규범으로 법규범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차이점을, 강제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활하는 관계는 크게 뭐가 있냐면 인간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법률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은 법률관계라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하는 거고, 인간관계는 말 그대로 인간적으로 해결을 하는 거죠. 뭐 단순한 예를 들면 오늘 저녁에 친구가 자기 월급날이라고 맛난 거 사준다고 나오라 그랬어요. 비도 오는데 나갔더니 바람 맞았어요. 법률관계, 인간관계. 인간관계죠. 이건 법률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첫 시간에 그 예를 드는데, 그 법률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솔로몬의 선택인가 하는 프로에서 어떤 사안이 나왔냐면, 그 어떤 회사를 다니는 여직원이 연말에 이제 해외여행 응모가 있어서 응모를 했는데 당첨이 됐어요. 열흘간 무료로 해외여행을 갈 수 있게 됐는데, 근데 이제 평소에 그 회사에서 자기가 좋아하던 남자 직원이 있었는데 마침 그 남자 직원이 데이트 신청을 한 거예요. 고민이 생겼죠. 남자냐 해외여행이냐. 근데 이 여직원은 남자를 선택했어요. 잘못한 거지. 남자를 선택해서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그 남자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자가 이 여자가 그 남자를 상대로 너 때문에 해외여행 못 갔으니 물어내라 라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손해배상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법률관계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법률관계가 아니라 뭐예요?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죠. 그럼 아까 제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강의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럼 저하고 오늘 우리 처음 만난 우리 여러분들과의 관계는 인간관계일까요? 법률관계일까요? 그렇죠. 만나자마자 법률관계라면 되게 딱딱하지만, 근데 제가 뭐 밑에서 내려가서 인사드리고 안부 여쭙고 이러면 인간관계겠지만, 제가 여기 서서 강의를 하는 이상 법률관계. 여러분들은 뭐가 있어요? 강의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있고 저는 강의를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이러다 갑자기 제가 오늘 저 바빠서요 하고 가버리고요. 다음 주에 왔더니 칠판에 휴강이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 주에 왔더니 종강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제가 의무를 이행 안 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채권이니까 저를 잡아다가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물론 저한테 하시면 안 돼요. 어디다가? 학원한테 하는 거, 학원한테. 그럼 이제 학원은 저와의 계약 관계에 따라 저한테 책임을 또 물을 수 있겠죠. 그게 바로 법률 관계. 근데 인간 관계라는 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법률 관계라는 건 바로 권리 의무 관계를 말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중간 단계로 뭐 호의 관계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시험에 나올 내용은 아니니까 뭐 간단하게 봐두시기만 하면 되고, 그럼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건 당연히 뭐만 공부하는 거예요? 법률관계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법률관계와 인간관계라고 되어 있고요. 자, 밑에 이제 2번에 보면 법률행위의 의의가 나오는데 1번에 보면 사적 자치의 실현 수단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2번에 보면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평소에 들어보지 못했던 좀 딱딱한 말들이 나와요.
교재는 안 나와 있지만 보통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법률 요건을 갖추면 거기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이 된다. 앞에 법률이란 말만 들어갔을 뿐이고 이건 다 똑같아요. 요건을 갖춰야 거기에 따른 효과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법규범은 명령적 규범이 아니라 소위 조건적인 명제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 규범들은요, 명령을 내렸죠. 정언적인 명령이라고 해서 살인하지 마라, 남의 거 훔치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오늘날의 법규범은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하지 마, 이게 아니라 너 그렇게 되면 요렇게 된다라고 돼 있어요. 훔치지 마 이러지 않고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부 다 조건적인 명제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요건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구성하는 요소가 있는데요. 그 구성 요소를 뭐라고 부르냐면 법률 사실이라고 불러요. 법률 사실. 그럼 결국 사실이 모여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요건이 만들어지고, 요건이 만들어지면 곧바로 뭐가 생기는 거예요? 효과가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요건이 만들어지려면 법률 사실이 몇 개가 필요하냐면 한 개 이상이다라고 해요. 한 개 이상. 그럼 한 개 이상이라는 경우는 그것은 어떤 경우에는 몇 개가 바로 요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개. 딱 그 사실 자체가 요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본 걸 볼게요. 갑이 을한테 야, 나 아파트 있는데 아파트 1억 원에 안 살래? 라고 의사표시를 합니다. 자, 이런 의사표시를 뭐라고 했어요? 청약이에요. 약속을 청한다고 했죠. 그러면 을이 생각해 보니까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럼 응 살게라고 승낙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청약과 승낙이 모이면 뭐가 이루어지냐면 계약이 이루어져요. 사고 파는 계약이니까 무슨 계약이겠어요? 매매 계약이에요. 그럼 만약에 갑이 을한테 야, 우리 집이 지금 비어 있는데 너 월세 한 30만 원 내고 살지 않을래? 을이 좋아라고 하면 뭐겠어요? 임대차 계약이에요. 또는 갑이 내 건물이랑 네 땅이랑 맞바꾸자, 을이 좋아라고 하면 교환 계약이고요. 갑이 야, 우리 회사에서 너 월급 300만 원 줄게, 일할래? 을이 좋아라고 하면 고용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앞의 내용은 달라지는데 어쨌든 계약이라는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법률 사실 몇 개가 필요할까요? 여기서는 한 개 이상인데 계약이라는 건 몇 개가 필요한 거예요? 두 개. 청약이랑 승낙이 필요한 거예요. 청약과 승낙이라는 것. 그러면 청약만 하면 효과가 생길까요? 요걸로는 안 생기는 거예요. 안 생기는 거예요. 요건 그냥 법률 사실이니까 요것만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합쳐져서 요건이 만들어져야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매매 계약을 했으니까 그 효과는 갑이 을에게 뭘 해줘야 되냐면 소유권을 넘겨줘야죠. 그럼 얘는 소유권 넘겨받으니까 을이 갑에게 뭘 줘야 돼요? 돈 줘야지. 돈. 그렇죠? 매매 대금 지급이 되어져요. 이게 바로 법률 효과죠. 그래서 이 법률 효과가 나타나면 소유권이 갑에게서 을로 넘어가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권리의 변동이라는 말을 써요. 권리가 변동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법률 효과,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권리 변동을 만들어내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이 매매 계약이라는 것은 법률이 규정해서 효과가 당연히 생겨요. 자기들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한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의사표시예요. 의사표시로서 효과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 의사표시를 본체로 하는 요건을 뭐라고 부르냐면 법률 행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법률이 딱 정해놨기 때문에 효과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이에요. 아까 우리 무슨 얘기했냐면 상속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상속이 개시가 돼요. 이건 자기가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이에요. 법률이 정해놓은 거예요.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권리가 변동되는 건, 효과가 생기는 건 원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법률이 정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민법에서 앞으로 공부할 주요 내용은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일까요? 법률 행위로 인한 변동일까요? 당연히 사적 자치니까 우리가 원해서 발생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면 법률 행위가 뭐냐?
법률행위의 정의를 내리면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률행위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면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에 따라서 효과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만약에 지문에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란 존재할 수 없다. OX.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면 맞는 거예요. 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없으면 걔는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우리 평소에 법률행위라는 말 쓰세요? 일상용어로? 안 쓰죠. 가장 대표적인 법률행위는 계약이에요. 보통 친구 만나서 야 너 어디 가냐 이러면 나 계약이 있어서 계약하러 가 이런 말은 할 수 있어도 너 어디 가냐 이랬더니 나 법률행위 하러 가 이런 말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런 말을 쓰냐면 이건 이제 독일 법학에서 만들어낸 개념인데 편리하려고 쓰는 거예요. 넓은 개념으로. 예를 들어서 집에 가면 할아버지가 계시고요. 할머니가 계시고 엄마, 아빠, 형, 누나, 동생, 삼촌 막 살아요. 이거 일일이 말하기 힘들잖아요. 그럼 이거 다 묶어서 뭐라고 하면 될까요? 가족이라고 하면 되겠죠. 또는 사과, 감, 귤, 배 이런 게 있어요? 묶어서 뭐라고 해요? 과일이에요. 그런 개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민법에서 정하는 계약만 해도 15가지라고 했어요. 좀 이따 보겠지만 단독행위도 있고 이걸 일일이 나열하기 힘드니까 얘들을 그냥 통틀어서 이름을 붙여놓은 게 뭐예요? 법률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붙여서 얘들을 법률행위라고 했는데 얘네들의 공통점은 반드시 다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의사표시예요. 그래서 이 법률행위는 무엇에 의해서 효과가 생기는 거냐면 바로 요 의사표시, 자기가 원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행위는 법률 사실이에요? 법률 요건이에요? 법률행위는 법률 사실일까요? 요건일까요? 써 있잖아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죠.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라는 법률 요건. 지금 보시면 요 청약과 승낙은 의사표시죠. 얘들은 법률 사실인 거예요. 요게 합쳐져서 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만들어지면 얘는 바로 법률 요건이에요. 그럼 효과가 바로 나오겠죠.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지문에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이에 대한 효과가 발생한다. OX예요.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니까 바로 효과가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무엇에 의해서 효과가 생기냐면 바로 의사표시. 그래서 이 법률행위는 원하는 대로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바로 사적 자치의 실현 수단이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민법의 지도 원리가 사적 자치죠. 원하는 대로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데 법률행위를 했는데 만약에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대요. 그러면 이 의사표시의 하자는 법률행위의 하자로 이어질 것이냐라는 문제죠. 자,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으면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 수 있을까요? 반드시 미치겠죠. 왜냐하면 법률행위의 핵심이 뭐니까. 그렇죠. 이게 하자면 이것도 하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부분 예를 들어 엔진이에요. 그럼 엔진이 고장 났다면 당연히 모두 고장 난 거예요. 자동차도 고장 난 거예요. 그래서 의사표시가 무효면 법률행위도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그러면 법률행위랑 의사표시는 같은 말이구나라고 하시면 돼야 안 돼요. 같은 건 아니에요. 이게 필수 요소라는 것이지 동일 개념은 아니죠. 요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일까요? 요건일까요? 요건 사실이에요. 요건 사실이고 법률행위는 뭐예요? 요건이죠. 동일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이외에 또 다른 플러스 알파 다른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넓은 개념이에요? 법률행위랑 의사표시 중에서 법률행위가.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드는 거 혼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 혼인은 법률 행위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법률 행위일까요? 아닐까요? 결혼 한번 생각해. 결혼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결혼하실 때 자기는 원하지 않았는데 국가가 법률로 정해놔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좋아서 한 거예요? 할 때는 좋다고 하잖아요. 그게 혼인이죠. 그러면 혼인도 이건 당연히 계약이에요. 그럼 갑이 을에게 저랑
결혼해 주실래요? 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 흔히 뭐라고 불러요? 청혼이죠. 청혼이라는 게 바로 혼인의 뭐예요? 혼인의 청약이에요. 혼인의 청약. 그러니까 을이 저도 엄청 좋아요 라고 승낙을 합니다. 그럼 청약과 승낙이 합쳐지면 혼인 계약인데 요렇게만 되면 둘은 부부가 돼요? 뭐 해야 돼요?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또 다른 것들이 요구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행위와 의사표시가 이퀄 관계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교재 한번 보세요. 자, 법률행위에 의해 보면 그 사적자치 실현수단 2번 의사표시 관계인데 63쪽에 오른쪽 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법률 요건이고요. 2번.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본체 내지 구성 부분으로 하고 있으나 법률행위와 의사표시는 반드시 동일한 것이 아니다. 같은 건 아니에요. 3번 보시면 의사표시가 법률행위의 필수 요소이지만 법률행위가 의사표시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필수 요소이지 그 자체라는 건 아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한 이 법률행위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일단 제일 중요한 것만 나와 있어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박스 안에 있죠. 그럼 이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는 그 구별 기준이 무엇에 따라 구별한 거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법률행위의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의사표시. 그래서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른 의사표시에 따른 구별이 세 가지로 나와요.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가 나오죠.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하고 을도 갑에게 의사표시랍니다. 서로가 대립하는 의사표시라서 이게 합치됨으로써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계약이다라고 불렀어요. 근데 어떤 법률행위는 갑이 의사표시를 하면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갑이 원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효과가 발생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법률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단독행위라고 해요. 단독행위. 그러니까 계약과 단독행위의 차이점은 계약이 이루어지려면 혼자 해요? 합의가 있어야 돼요. 합의가. 그런데 단독행위라는 건 필요 없어요. 단독행위는 일방, 얘를 쌍방행위, 얘를 일방행위라고 부르는데 이때 단독행위는 다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가 있어요. 그럼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뭐가 있냐면 취소, 철회, 동의, 추인, 해제, 해지, 채무 면제, 상계 등등이 있어요. 암기하실 필요 없어요. 나중 되면 그냥 알게 되는 거고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뭐가 있냐면 유언, 유증, 그리고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리고 뭐 소유권의 포기, 권리의 포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포기. 그러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를 외우실래요? 없는 걸 외우실래요? 없는 거 빼곤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포기. 그래서 뭐 외울 때 머리 글자 따서 유재포 이렇게 외우고 또는 뭐 유재석도 포기했다 뭐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유재포. 자, 하나 보죠. 갑이 있는데 을과 갑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는데 근데 이게 왜 체결됐나 봤더니 을이 갑에게 사기를 치거나 또는 강박이라는 건 협박이에요. 을이 갑에게 사기치거나 협박을 해서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럼 얘는 정상적으로 계약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뭐 할 수 있냐면 을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사기당한 사람은. 그러면 갑이 사기당해서 을한테 취소하면 사기친 을이 승낙해줘야 취소가 될까요? 일방적으로 하는 걸까요? 일방적으로. 그럼 이건 계약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단독행위예요.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언을 볼까요? 유언이라는 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는 것은 상대방이 진짜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효력이 발생할 때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되느냐 필요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럼 유언이라는 것이 효력이 생기려면 유증은 뭐예요? 유언으로 뭐 하는 거예요? 증여하는 거예요. 유언으로 증여하는 거. 그러면 이 효력이 유증의 효력이 생기려면 내가 죽으면 누구한테 아파트를 준다라고 했어요. 이게 유증이에요? 그럼 이게 효력이 생기려면 그 사람에게 도달되어야 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어요. 만약에 유증이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한다라고 하면 이 유언한 사람의 생명이 짧아질 수도 있어요. 농담한 거야 뭐 그렇게 보세요. 그죠? 예. 그런 게 그러니까 이건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로 보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TV 보면 병상에 누우신 아버지가 3남매를 불러 모아요. 큰애랑 둘째 딸, 셋째, 막내 이렇게 불러서 아유 우리 큰아들은 한 일도 많고 앞으로 고생 많을 텐데 저희 강남역에 있는 건물 10층짜리 너 가져. 아유 내 하나밖에 없는 예쁜 딸 너는 저기 강서구에 있는 토지 그 1000평 있지 너 가져. 막내 너는 말이나 잘 들어. 없어 이럽니다. 이거 유언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유언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당부의 말씀이에요.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거죠. 유언이라는 것은 반드시 방식을 지켜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 방식을 지키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요식행위라고 부를 거예요. 어려운 말 아니에요. 방식을 뭐 한다는 거예요? 요구한다는 거예요. 방식을 요구하는 행위를 요식행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유언을 하려면 자필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녹음증서, 공정증서 5개 중에 한 가지를 반드시 선택해야 돼요. 이런 식의 유언은 유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뭐였냐면 한 3년 됐나요?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개인 은행 금고에서 유언장이 한 장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재력가였는데 뭐라고 됐냐면 내가 죽으면 그때 100억이 좀 넘는 돈이었는데 100억을 연대였어요. 연대에 주겠다. 기부하겠다라고 쓰셨어요. 근데 자필증서의 유언은 우리 민법이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에 인적사항을 적고요. 마지막에 서명 날인을 하도록 돼 있어요. 서명하고 날인을 해야 돼요. 날인을. 근데 문제는 이게 없었어요. 서명 날인이. 분쟁이 생겼겠죠. 자, 학교 측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서명 날인 없어도 그분 필체로 쓴 게 분명하고 그분의 의사가 분명하니 우리 학교로 100억 줘라고 하고 상속인은 없잖아. 무효야.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이게 결국 대법원까지 갔어요. 학교가 이겼을까요? 상속인이 이겼을까요? 상속인이 이겼어요. 왜요? 요식행위는 방식을 지키지 않으면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우리가 공부하는 계약들은 요식행위는 하나도 없어요. 요식계약은 다. 그럼 요식 아니면 방식이 필요 없는 걸 뭐라고 하냐면 앞에 불자 붙여서 불요식행위라고 해요. 우리가 공부하는 건 다 뭐라고요? 불요식이에요. 매매계약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매매계약을 한다. 그럼 매매계약할 때 보통 뭐 쓰세요? 계약서 쓰죠. 그럼 아파트 매매계약이 성립하려면 계약서를 써야 성립할까요? 안 써도 될까요? 만약에 써야 성립한다면 그건 요식계약이에요. 방식이 필요한 거잖아요. 필요 없습니다. 불요식이에요. 뭐만 있으면 계약은 성립해요? 청약과 승낙만 있으면 성립해요. 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 방법으로 써두는 것이지 계약에 성립하고는 상관없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구두계약은 계약이 아니에요. 그것도 계약이에요. 계약이에요. 구두계약도 계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요식행위 용어 한번 보려고 간단하게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재단법인 설립행위예요. 사람이라는 게 있죠. 법에서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 피가 흐르고 호흡하는 사람을 자연인이다라고 불러요. 우리 같은 사람. 그리고 자연인 말고요. 우리 법은 단체에다가 인격체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법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 같은 자연인은 언제부터 사람일까요? 출생하면. 법에서 그렇게 죠. 출생하면 권리 능력의 주체가 된다. 그럼 언제부터 사람이냐에 대해서 학설이 대립합니다. 제1설은 진통설이에요. 진통설. 엄마가 5분 간격으로 개방진통과 압박진통을 반복하면 그때부터 사람이다. 너무 빨라. 두 번째 일부 노출설이에요.
아이가 엄마 몸에서 일부라도 나오면 사람이다. 전부 노출설이 있어요. 아이가 엄마 몸에서 전부 노출돼 완전히 나와야 사람이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도 안 되고 완전히 나와서 탯줄 끊고 혼자 숨 쉬어야 사람이다. 독립호흡설이 있어요. 자, 이게 시험에 나올 거 안 나올 거야? 당연히 안 나오죠. 건국 이래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적었냐면 우리 시험의 형태를 보기 위해서요. 보통 우리 시험은 조문과 조문 해석에 대한 판례 입장을 논의하는 거예요. 민법 조문이라는 게 굉장히 자세하고 길게 되어 있을까요? 짧게 되어 있을까요? 민법 조문, 만약에 우리 민법 조문이 1118개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민법 조문이 길면 민법 조문만 해도 이만큼이 되겠죠. 조문은 당연히 간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문이 간략하게 되어 있으면 불분명하니까 학자들이 견해를 제시하겠죠. 그래서 출생하면 권리 능력이 주체가 된다. 그럼 언제를 출생으로 볼 거냐? 라에 대해서 학설이 대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서 좀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학설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다수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생각이 똑같을 수 없잖아요. 다양하니까. 그러면 좀 일부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학설이다. 그럼 뭐라고 한다고요? 소수설이겠죠. 근데 이건 이론상의 문제인 거고 결국에는 분쟁이 생기면 어디서 결정을 할까요? 법원에서 결정해요. 그걸 우리가 판례 입장이라고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한자로 판자만 쓸 거예요. 판례. 그럼 우리 시험은 다수설을 물어볼까요? 판례를 물어볼까요? 당연히 판례죠. 옛날에는요. 다수설에 의할 것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결국 문제 오류의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민법학자들 다 세워놓고 줄 서서 손들어 보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툼이 없으려면 뭐로 내야 돼? 시험은 판례. 그래서 다음 중 옳은 것은 하고 괄호에 다툼이 있으면 판례 이할 것 이렇게 나와요. 이 문제가 올해 시험도 40문제 중에서 34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결론은 시험은 결국은 조문 나오면 조문 이해하고 그리고 뭘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판례. 학설의 입장이 어떤지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판례가 나온 게 없으면 학설의 입장을 따질 때도 있지만 판례가 나온 거면 무조건 뭐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판례에 따르는 거예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고요. 그럼 그 판례가 꼭 내 마음에 꼭 일치할까요? 다를 수도 있을까요? 다를 수도 있죠. 거기서 고민하시면 내 생각이랑 다르네 이러면 안 되고 우리는 이제 수험상의 입장이니까 어쩔 수 없이 판례 입장을 그대로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판례는 전부 노출설을 취해요. 완전히 나와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였죠.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판례 입장을 항상 염두에 두고요. 또 판례 같으면 그러면 판례 강의를 뭐 따로 막 듣고 막 이래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어요. 수업 시간에 하는 판례 다 정리할 거예요. 수업 시간에는 판례만 해도 충분하니까. 수업 시간에는 판례만 해도 90점 맞을 수 있어요. 판례 따로 공부해야겠다 이런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자, 법인이에요. 법인. 법인은 언제부터 사람이냐? 법인은 당연히 설립 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가 되면 그때부터 사람. 그럼 이때 법인은 공식적인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국가는 법인일까요? 아닐까요? 국가도 법인이에요. 지자체도 법인이고 공법인에 들어가는데 근데 우리가 보는 법인은 뭐 시험 범위 아니니까 재단법인하고 사단법인만 볼 거예요. 재단법인 단체인데 뭐로 이루어진 단체예요? 재자. 재물, 재산이에요. 재산으로 이루어진 단체를 재단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토지 10만 평을 출연하여 장학재단법인을 설립한다라고 하면 그게 누구에게 도달되어야 설립되어 필요 없는 거예요. 누구에 도달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공적 절차에 따라 설립 등기하면서 설립하는 것이지 이건 누구에게 도달될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요. 근데 얘는 좀 달라요. 사단법인은 제자가 아니라 사자가 나와 있죠. 그럼 이건 본체가 뭘까요?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요건 이제 한자니까 이렇게 되니까 사원,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공통적인 목적을 향해서 요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누가 필요하다고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모여들 거 아닙니까? 이런 법률행위를 합동행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합동행위라는 것은 대립하지 않는 공통의 목적을 향해서 수개의 의사표시가 모여드는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합동행위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당연히 앞에 두 개가 중요한 거예요. 합동행위는 중요하지 않고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약과 단독행위 그리고 포기, 소유권을 포기한다. 이건 뭐 설명할 필요도 없죠. 자기가 포기하는 거지 누구에게 도달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죄포 상대방 없는 행위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단독행위의 성질을 한번 보세요. 단독행위는 일방적으로 효과가 생겨요. 그러면 누구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보세요. 갑이 을에게 예를 들어 취소라는 의사 표시를 해요. 그러면 요 의사 표시하는 사람을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표의자라고 부를 거예요. 표의자. 근데 이거는 이제 법이 바뀌면 의사 표시자로 완전히 다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표의자가 뭐예요?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국어 순화. 지금 1118개의 조문 중에서 민법 1000개 조문이 개정될 거예요. 지금 그게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국회 소위로 들어갔는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어쩔지 모르겠어요. 바쁘시잖아요. 지금 국정화 문제랑 또 선거구 획정 문제 때문에 바빠서 그 통과가 돼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할지 6개월 있다 시행할지 1년 있다 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기존 조문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막 바뀌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뭘 바꾸는 용어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뭐라고 하냐면 상대방이라고 불러요. 표의자와 상대방. 그러면 이게 취소라는 단독행위라면 얘 의사하고 상관없이 취소가 되는 거야. 그럼 누구한테 피해가 되겠어요? 당연히 상대방이죠. 그러면 이런 단독행위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원칙일까요? 법이 정해줬을 때만 해야 될까요? 법이 정해줬을 때. 그래서 단독행위는 소위 법정주의라고 불러요.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좀 전에 사기 강박을 당한 사람은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죠. 단독행위잖아요. 그럼 이건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법률이 정해놓은 거예요? 나중에 보겠지만 민법 제110조에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계약은요? 그럼 계약은 법이 정해놓은 것만 해야 될까요? 상관없을까요? 상관없죠. 계약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뭘 해주는 거예요? 승낙, 합의를 해주는 거니까 이건 우리 민법이 정하고 있는 계약 이외에 새로운 계약을 만들어내는 건 가능해요. 그런데 단독행위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단독행위 법정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종류로 지금 세 가지를 보셨어요.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인데 그러면 이러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하냐. 자, 교재 한번 보세요. 그 내용이 지금 64쪽까지 나와 있죠. 자, 64쪽에 4번에 보면 법률행위 성립요건과 유효건, 반가로 1번에 성립요건인데 자, 첫째 줄 마지막에 동그라미 3개가 나오죠. 동그라미 1번 당사자, 동그라미 2번 목적, 동그라미 3번 의사표시.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성립하고요. 유효하려면 다시 밑에 2번에 유효요건을 다시 갖춰야 합니다.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이 있고요. 근데 성립했다고 해서 전부 다 유효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유효하려면 유효 요건, 효력 요건을 다시 갖춰야 합니다. 일단 일반적인 것들만 보는데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가 존재해야 되고요. 두 번째 목적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있으면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은 해요. 유효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성립은 한다. 그럼 일단 만약에 이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자, 법률행위를 했는데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 법률행위는 어떻게 될까요? 성립 요건을 못 갖추면 성립하지 않겠죠. 불성립입니다.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 뭘 조심하시라는 얘기냐면 만약에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그것을 무효라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불성립이지 무효가 아니에요.
무효라는 말을 쓰려면 최소한 성립은 됐어야 돼요. 성립되지 않으면 무효 취소 자체를 논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불성립 또는 법률행위의 부존재라는 말을 쓸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가 있어서 성립이 됐는데 그렇다고 다 유효한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유효하려면 다시 유효요건을 갖춰야 돼요. 당사자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능력이 있을 것. 자, 두 번째, 목적이 있으면 성립하는데 그게 유효가 되려면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사표시가 있으면 성립하는데 유효하려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의사의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이게 유효 요건이야. 능력이 있어야 되고 목적은 확과 적사 네 가지 갖춰야 되고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여기서 일단 능력이 나왔어요. 이때 능력은 세 가지 능력을 말합니다. 권리 능력이 있고요. 두 번째 의사 능력이 있고 세 번째 행위 능력이 있어요. 행위 능력. 그러니까 세 가지 능력을 모두 갖춰야 완전히 유효다. 그러면 권리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이 출생하면 권리 능력을 가져요. 그럼 사람이면 누구나 갖는 게 바로 권리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 아기들, 2살 먹은 어린 아기가 권리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사람이면 누구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2살 먹은 애가 부동산 소유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권리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당연히 사람이면 다 있는 거고. 자, 의사 능력이라는 것은 법률상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있는, 사리를 변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의사 능력이라고 불러요. 근데 의사 능력은 다 있는 건 아니고요.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의사 무능력자라고 부릅니다. 그럼 대표적인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은 누가 있냐면 뭐 쉽게 생각하면 미친 사람이에요. 광인. 미친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또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술에 만취한 자. 만취해 보셨어요? 만취하면 다음날 뭐 했는지 기억도 안 나잖아요. 제정신 아닌 걸로 보는 거예요. 또는 어린이들, 유아들 있죠. 어린아이들도 자기가 한 행위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의사 무능력자라고 해요. 이런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그 행위의 효력은 뭐가 되냐면 무효가 돼요. 법률의 규정은 없지만 학설과 판례가 일치하여 무효다라고 해요. 무효. 이건 법률의 규정은 없어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학설과 판례가 무효라고 보는 거죠. 자,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제한 능력자라고 부릅니다. 제한 능력자는 세 부류가 있어요. 미성년자가 있고 그리고 피한정 후견인이 있고요. 피성년 후견인이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용어들이 막 나와요. 미성년자는 쉽죠. 미성년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몇 살 미만이면 미성년자예요. 19세 미만. 19세 미만의 자는 미성년자. 이것도 이제 법이 개정돼 가지고 20세여서 작년부터 한 살 깎아준 거예요. 우리나라는 미성년자가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20세, 만 20세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에도 미성년자였죠. 그래서 세계적인 추세에 비춰 너무 많아서 한 살 깎아서 이제 19세 미만의 자를 미성년자라고 하고, 피한정 후견인은 종전 용어로 하면 한정치산자예요. 한정치산자. 피성년 후견인은 종전의 금치산자라고 불렀어요. 이게 민법이 개정되면서 용어가 바뀐 거고, 그런데 아직 다른 법에서는 용어가 바뀌지 않아서 한정치산, 금치산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 게 훨씬 좋았는데 이해를 하기에는 치산이라는 건 뭐냐면 치산. 재산을 다룬다는 거예요. 그럼 한정치산자는 재산 다루는 걸 어떻게 했다고요? 한정시켰어요. 한정시켰어요. 그럼 얘는 금치산자는 재산 다루는 걸 어떻게 했어요? 금지시켰어요. 누가 더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금치산자. 그러니까 옛날에는 용어만 딱 들어도 누가 상태가 안 좋은지 알 수 있었는데 용어를 이렇게 바꿨어요. 한정이란 말 들어가는 사람이 상태가 조금 더 나은 거예요.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그리고 옛날에는 제한능력자라고 하지 않고 무능력자라고 불렀어요. 무능력자. 근데 이제 법을 개정한 이유는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 듣는 사람이 많이 기분 나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한정 취소한자면 기분 나쁘고 피한정 후견하면 흡족할까요? 사실 같은 말인데 용어만 이렇게 바꾼 거예요. 물론 이거는 당연히 제한능력자가 되려면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되려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법원에 선고가 있어야 돼요. 동네에서 저를 뭐 한치라고 부른다고 해서 제한능력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당연히 뭐가 있으냐면 법원에 선고 개시 결정이 있으면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제한능력자가 돼요. 근데 의사무능력자는 무효인데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이건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어요. 제한능력자는 의사무능력자랑 제한능력자랑 누가 더 상태가 안 좋아요? 얘가 상태가 더 안 좋은 거죠. 얘는 제정신이 아닌 애고 얘는 그래도 제정신이 미성년자면 사실 똑똑한 애들 많잖아요. 이거는 취소 사유고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은 의사무능력자는 아예 뭐로 해버려? 무효로 해. 물론 생물학적 기준이에요. 18살짜리가 있는데 이 18살짜리가 엄청 똑똑해요. 그런 애들 많잖아요. 저보다 나은 애들 훨씬 많아요. 그럼 걔들이 매매 계약을 하면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도 있다는 거예요. 생물학적 기준이기 때문에 무조건 19세 미만의 자는 무조건 제한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자, 무효 취소란 말이 나왔어요. 법률행위가 무효이다. 그럼 무효라는 얘기는 일단 성립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성립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조심하시라고 한 게 성립 요건을 못 갖추면 불성립이지 무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립은 된 거예요. 성립은 되었으나 효력 요건을 못 갖춘 게 무효예요. 그럼 무효라는 건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요. 자, 취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취소. 아직 취소를 안 했습니다. 제가 사기를 당했는데 아직 취소를 안 했어요. 그럼 현재 무효일까요? 유효할까요? 현재는 유효해요. 현재는 유효한데 사기당했던 취소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효력이 상실되는데 중요한 점은 취소하면 언제부터 효력이 상실되느냐가 중요한데요. 취소하면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니까 취소는 뭐가 있다는 얘기냐면 소급효가 있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소급이라는 건 거슬러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취소를 하면 처음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뭐가 있다는 말이 중요하다고요? 소급효.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그때로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OX요. 뭐가 틀렸어요? 그때로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예요. 그래서 결국 취소를 하고 나면 뭐랑 같아지는 거예요? 무효랑 같아. 취소하고 나면 결국 무효랑 같아진다. 그런데 강도로 따진다면 얘가 훨씬 강한 거죠. 무효라는 건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가 원칙이에요. 근데 취소는 일단 그게 반드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유효로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될 수 있죠. 얘가 취소권 포기하거나 이러면 유효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과 관련되는 무효 취소에 대한 개념은 소위 이 무효 취소 효력은 절대적이다라는 말을 써요. 절대적이다. 그럼 절대적이라는 얘기는 이런 능력과 관련되는 무효 취소는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3자에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3자에게도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제3자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이니까 제3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자, 갑이 있고요. 을이 있는데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어서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갔고 을이 이걸 다시 병에게 팔아서 현재 병이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봤더니 갑이 18살이에요. 미성년자. 그러니까 미성년자니까 계약을 취소하겠죠. 취소는 병한테 할까요? 을한테 할까요? 누구랑 계약했어요? 매매 계약 누구랑 했어요? 취소는 항상 계약한 애한테 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취소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을한테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한테 와 있어요? 병. 그럼 얘는 당사자가 아니라 뭐가 되냐면 제3자가 돼요. 제3자. 근데 이 병은 이게 미성년자 것임을 전혀 모르고 샀을 수도 있겠죠. 자,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할 때 선의 악이라는 말을 많이 쓸 거예요. 선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몰랐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용어로 쓸 때는 아 그거 선이었어라고 하면 좋은 뜻이었다는 거지만 법에서는 선이라고 하면 그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악인은요? 그 사실을 알았다는 거. 그게 선의 악의 개념이고 그럼 얘가 바꿔서 말하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바로 선의의 제3자예요. 얘 보호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얘가 미성년자라서 취소하면 이 취소를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그럼 얘는 보호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호하는 게 우선이라고? 소수자, 제한능력자, 의사무능력자.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예요? 없다예요? 주체가 지금 얘예요. 그럼 미성년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항이라는 말이 처음에 생소하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주장할 수 있느냐.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절대적 효력이니까. 그게 이제 능력과 관련되는 거예요. 자, 능력 세 가지 보셨는데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이게 끝이에요. 능력은 심화 과정 가도 더 볼 거 없어요. 능력은 공식적인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이해를 해두시면 끝이에요. 교재 한번 보실까요? 교재. 64쪽에 용어 정리해서 1번 권리능력, 5번, 2번의 의사능력, 3번 행위능력 나오죠.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이해되셨으면 안 읽어봐도 돼요. 이거면 충분해요. 의사무능력자가 법률행위하면 뭐라고요? 무효. 제한능력자가 하면 취소해. 취소. 그리고 이건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이다. 자, 그러면 능력이 이제 끝났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나오는 건 요 네 가지겠죠. 확가, 적사 나와요. 법률행위 목적을 확정할 수 있어야 돼요. 확정할 수 없다. 도대체 얘들이 뭔 얘기를 한 건지를 모르겠다면 그건 무효예요. 확인하실 점 뭐가 있냐면 그러면 확정은 반드시 계약이 성립할 당시에 확정되어 있어야 될까요? 이행할 때까지 확정하면 될까요? 이행할 때까지. 자, 교재 한번 보세요. 그 65쪽에 1번 목적의 확정성 나오죠. 박스 밑에요. 박스 밑에 반가로 1번 확정성인데 첫째 줄 가운데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늦어도 법률행위 내용을 실현할 당시 이행할 때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시면 가능성이죠. 가능성. 불가능하면 무효예요. 근데 여기서도 기억하실 점은 둘째 줄에 보시면 실현이 가능하냐 여부는 자 동그라미 두시면 무엇으로 정한다고요? 사회 통념, 그러니까 물리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뭐 그런 얘기 나와 있잖아요. 밑에 그냥 참고로만 보세요. 뭐라고 되냐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과 같이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물리적으로 가능해도 사회 통념상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바로 불능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저기 마포대교에서 친구랑 장난치다가 한강에 반지를 빠뜨렸어요. 반지 찾아와 하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게 사회 통념이에요. 그러면 한강에 빠진 반지를 찾는 계약은 불능이다라는 거죠. 근데 한강에 빠진 반지를 반드시 물리적으로 찾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과학기술이 발전되어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물리적인 기준이 아니라 뭐가 기준이라고요? 사회 통념, 그죠? 백사장에서 바늘 찾기 이런 건 무효예요. 무효. 여기서 이제 불능의 개념에서 좀 간단히 보실 점이 두 번째 시간에서 이제 개념으로 파악할 때 좀 중요한 게 이 불능 개념인데 원시적 불능이 있고요. 원시적 불능이 있고 후발적 불능이 있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원시적 불능은 원시적이다. 즉
계약이 성립될 당시부터 이미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근데 후발적 불능은 성립될 땐 가능해요. 근데 성립된 다음에 나중에 불가능이 되면 후발적 불능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갑거리 계약을 합니다. 갑거리 매매 계약을 언제 했냐면 11월 11일 날 했어요. 근데 그 팔기로 한 매매 목적물이 11월 9일 날 이미 멸실되었던 상태입니다. 그러면 계약을 하기 전에 할 당시에 이미 불능이죠. 이런 불능을 뭐라고 한다고요? 원시적 불능이에요. 그런데 11월 10일에는 가능했는데 11월 13일 날 목적물이 멸실되었다. 이런 불능은 후발적 불능이 돼요. 그러면 둘 중에 원시적 불능이랑 후발적 불능 중에 하나는 무효예요. 어떤 게 무효일까요? 이게 무효였죠. 원시적 불능은 무효입니다. 무효. 그러면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해요. 후발적 불능은 상관없다는 거죠. 그럼 원시적 불능이 무효면 나중에 이제 우리 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이런 말 할 건데 지금은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럼 계약법에서 볼 거고 요 간단한 거 가지고도 시험에 내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갑이 을하고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이날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목적물이 멸실되었다. 자, 그럼 목적물이 멸실되면 갑은 을에게 더 이상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가 없어요. 소유권 이전은 불능이다. 자, 지문이 이제 이 사례를 설명한 다음에 이제 뭐라고 지문을 내냐면 갑이 을에게 넘겨주기로 한 목적물이 멸실되어 소유권 이전이 불능으로 확정되면 그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계약이 체결되고 멸실되었을 때 소유권을 못 넘겨주는 것으로 확정되면 계약은 무효가 된다라고 하면 틀리다는 거예요. 왜 틀려요? 이건 후발적 불능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무효가 되려면 언제 불능해야 돼요? 원시적 불능이에요. 그러면 후발적 불능은 계약이 유효다. 요게 2년 연속으로 출제됐어요. 간단한 거지만. 그러면 일단 이건 사례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례 문제가 나왔는데 목적물이 멸실되었다, 소실되었다 이런 말 나오면 제일 먼저 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냐? 계약 체결 전이냐 후냐를 봐야 돼요. 그럼 계약 체결 전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무효되고 나중에 보는 거 있고. 근데 후발적 불능이면 다시 하나를 더 봐야 돼요. 왜 불능이 됐느냐? 채무자의 소유권을 넘겨줄 채무자가 누구겠어요? 매도인이에요? 매수인이에요? 우리 물건 파는 사람 뭐라고 불러요? 매도인. 그렇죠? 건네주는 거 도인. 받는 사람, 사는 사람 매수인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 소유권을 넘겨주는 게 불능이니까 소유권 넘겨줄 의무자가 채무자겠죠? 매도인이에요? 매수인이에요? 매도인이요. 그럼 이때 채무자의 책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때 책임이라는 건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귀책사유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귀책사유란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사유를 말해요. 그럼 이 귀책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이에요. 고의 또는 과실. 이게 귀책사유. 우리 고의라는 말은 많이 쓰잖아요. 고의라는 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랬다. 일부러. 과실은 실수. 그러니까 용어로 하면 부주의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통상적인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돼요. 그걸 게을리한 걸 뭐라고요? 과실.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 을을 몽둥이로 때려서 얘가 상해를 입었어요. 이건 상해죄로 형사처벌 되겠죠? 그러면 이 상해는 얘한테 뭐가 있는 거예요? 고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깜빡 졸아가지고 을을 다치게 해서 을의 다리뼈가 부러졌어요. 이거 뭐예요? 과실치상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책임이라는 건 고의만 책임이에요? 과실도 책임이에요? 과실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책임 있는 사유라고 하면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까지 함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채무자의 잘못으로 못 넘겨주게 되면 그걸 우리가 나중에 채무 불이행이라고 할 거예요. 채무불이행. 그럼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을 썼다는 건 채무자의 잘못이 없어도 써요? 있을 때만 쓰는 거예요? 있을 때만 쓰는 거예요. 채무자의 잘못이 없으면 그건 채무불이행이 아니에요.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나올 수 없는 거죠. 잘못이 아니니까. 그런데 채무자의 잘못이 없으면 그건 뭐가 되냐면
위험 부담의 문제가 생겨요. 이건 뒤에 계약법에 가면 자세하게 볼 거예요. 채무 불이행과 위험 부담의 문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갑의 잘못임이 밝혀지면 그게 채무 불이행이고요. 그럼 을은 갑에게 뭘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갑의 잘못이 있으면 손해배상. 그럼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의 전제 조건은 얘한테 뭐가 있을 때? 잘못이 있을 때. 그러면 우리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게 두 가지가 나와요. 채무불이행하고 뭐가 나오냐면 불법행위가 나와요. 불법행위 손해배상. 이것도 뭐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비교되는 개념인데 이게 차이점 뭐냐면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 채무 관계, 계약 관계가 있을 때는 채무불이행이고 아무런 계약 관계도 없는 사람 사이에 위법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면 그때는 불법 행위가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수업 끝나고 집에 가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어떤 운전자가 졸음 운전하다가 저를 치었어요. 제가 넘어져서 그 운전자한테 아저씨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하세요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그죠? 왜요? 운전자와 저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상의 관계가 없어요. 그때는 뭐라고 해야 한다고요? 불법행위예요. 근데 제가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수인이 약속한 날에 대금을 안 줘요. 채무불이행이죠. 그러면 제가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불법행위예요? 채무불이행이에요? 채무불이행. 그 사람하고 저하고 뭐가 있어요? 계약관계. 그래서 계약관계가 있을 때 채무불이행이고 그런 거 없으면 그때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불법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요 위험부담은 나중에 계약법에 가서 볼 텐데 누가 위험을 부담할 거냐? 그냥 뭐 용어만 들어두세요. 채무자 부담주의라는 말만 그냥 들어두세요. 그럼 채무자라고 하면 매도인이었어요? 매수인이었어요? 매도인. 매도인이 부담한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거리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체결한 다음 날에 목적물이 멸실되었는데 갑의 잘못이 있으면 뭐라고요? 채무불이행이에요. 근데 자연재해로 번개 복 맞고 소실되었다. 또는 길 가던 애가 제3자가 불을 질렀다. 방화를 했대요. 그럼 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때는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요? 위험. 대가 위험을 누가 부담할 거냐?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을이 갑에게 대금 줘야 되느냐 줄 필요 없느냐 그걸 묻는 거야. 얘 잘못 없이 멸실되어 소유권 안 넘어가요? 대금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돈 내고 매매 계약을 하고 샀는데 갑이 며칠 있다가 전화를 했어요. 야 을아 어떡하냐? 네가 사기로 한 거 이상한 애가 불질러서 다 탔어 이럽니다. 그럼 우리가 을의 입장이면 야 넌 마음 많이 아프겠다 하면서 중도금 잔금을 바로 쏘실래요? 안 주겠죠. 대금 안 주는 거야. 그러면 누가 위험을 부담하는 거야? 결론은 채무자가 내 건물은 불탔지만 대금은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부담한다고요? 일단 들어만 두세요. 계약법 가서 다시 볼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세부적인 내용을 뭐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는 뭐만 좀 기억하시면 되냐면 흐름. 원시적 불능은 뭐라고요?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인데 그 후발적 불능이 된 원인이 채무자의 잘못이 있으면 뭐야? 있으면 채무불이행. 그럼 손해배상 가는 거야. 근데 채무자의 잘못이 아니면 이건 손해배상이란 말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그때는 그냥 뭐만 나온다고요? 위험부담. 누가 대가 위험부담하고 끝낼 거냐?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확 가봤어요? 좀 쉬었다가 적사 보죠.